이서연은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대한민국 지도를 본다면 그녀는 지금 울산과 포항 어딘가에 있었다. 창밖으로는 4월 말의 어스름이 짙어지고 있었고 지난 한 주 내내 그녀를 괴롭혔던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속에서 차츰 커져갔다. 그녀는 회사 일로 3일 전에 이곳에 왔다. 주요 공급 업체와의 협상, 계약서 서명, 창고 시설 점검. 지난 한 해 동안 10번은 좋게 다녀왔던 평범한 출장이었다. 그녀의 남편 박준호는 항상 이런 출장에 대해 무던하게 반응했다. 생각해보면 너무 무던했지? 내가 미쳐가는 걸지도 몰라. 서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홈카메라 앱을 열었다. 출장을 떠나기 바로 전 일주일 전에 설치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무언가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어쩌면 여자만의 직감이었을까? 그녀의 부엌 창가에는 까다로워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난초 화분들이 있었다. 준호는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서연은 그가 화분에 가까이 가지도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난초가 아니었다. 최근 몇 달간 무언가 변했다. 준호는 것도는 느낌이었고 회사에서 야근하는 날이 잦아졌다. 그의 건축사무소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다. 이제 그는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꼭 챙겼다. 그리고 2달 전 서연은 우연히 그의 휴대폰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았다. 늘 그랬듯이 기다리고 있을게. 발신인은 그냥 치라고만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가 누구냐고 묻자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아, 수진이, 우리 회사 새로 온 경리. 그리고는 그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녀는 원래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관찰하면 할수록 준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모든 정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서 부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논리적인 수순처럼 보였다. 부엌은 그들 아파트의 심장이자 저녁마다 항상 대화를 나누던 장소였다. 만약 준호가 누군가를 집으로 데려온다면 그들은 분명히 부엌에 나타날 터였다. 지금은 서울 시간으로 저녁 8시경이었다. 서연은 앱을 열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켰다. 몇 초간 화면은 검은색이었다가 이내 영상이 로딩되었다. 부엌. 지난 5년간 준호와 함께 아침을 먹었던 익숙한 원형 식탁이 보였다. 샹들리에의 노란 불빛 아래 식탁 주위에 3사람이 앉아 있었다. 서연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식탁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검은 머리를 하나로 묶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있었다. 그 얼굴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했다. 그녀는 건축사무소의 경리가 아니라 서연의 친동생 이수진이었다. 그리고 그들 맞은편에는 서류 폴더를 앞에 둔 채 밝은색 셔츠에 안경을 쓴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낯선 남자였다. 서연은 소리를 키웠다. 가장 중요한 건 이서연 씨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낯선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약간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요청하신 대로 정관 변경은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즉 그분에게 돌아갑니다. 아주 좋습니다. 최진우 변호사님. 예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럼 서연이가 돌아왔을 땐 우린 이미 해외에 나가 있을 거고 그 애는 채권자들을 상대하느라 정신없겠군요. 수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어릴 적부터 그 웃음소리를 기억했다. 맑고 근심 없는 웃음소리. 하지만 지금 그 웃음소리에서는 무언가 잔인함이 느껴졌다. 솔직히 말해서 언니가 더 빨리 눈치챌 줄 알았어. 수진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하지만 아니더라. 우리 언니는 너무 사람을 잘 믿어. 항상 그랬지? 믿음은 좋은 거지. 준호가 자기 잔을 내밀며 말했다. 적어도 우리한테는 말이야. 최진우 변호사. 서연이 이해하기로는 그는 변호사였다. 는 긴장한 듯 안경을 고쳤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저기요. 그가 입을 열었다. 저는 어쨌든 변호사입니다. 이 계획은 법의 경계선에 걸쳐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 잘못되면 저도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최 변호사님, 진정해요. 준호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모든 건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서류는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서연이 서명은 은행 서류 뭉치를 내밀었을 때 미리 받아뒀고요. 기억나요? 반년 전에 그 서류들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위임장도 끼워 넣었잖아요. 그 애는 자기가 어디에 서명하는지도 읽어보지 않았죠.
서연은 온몸에 냉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반년 전 준호는 정말로 서류 한 뭉치를 가져와서 회사 신용대출 연장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을 믿고 서명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 그래도 이건 사기입니다. 변호사가 주장했다. 만약 그분이 경찰에 신고하면요? 안 할 거야. 수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우리 언니는 경찰서에 갈 위인이 못 돼. 조용히 가족 망신시키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겠지. 그 애가 고민하는 동안 우린 멀리 떠나 있을 거고. 정확히 어디로 갈 계획이시죠? 변호사가 물었다. 말레이시아. 유준호가 대답했다. 거긴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법인 명의로 아파트도 사뒀고 계좌도 열었죠. 수진이랑 나는 일주일 뒤에 떠날 겁니다. 그때쯤이면 회사의 모든 빚은 공식적으로 서연이한테 넘어갈 거고요. 채권자들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할 텐데 갚을 돈이 없겠죠. 사업은 사실상 파산 상태니까요. 자산은 우리가 미리 빼돌렸습니다. 서연은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회사, 지난 10년간 모든 힘과 돈을 쏟아부어 일궈낸 건설회사, 준호는 형식상 공동소유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항상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건축은 내 일, 사업은 당신 일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가 유령회사로 자산을 옮기고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며 계획적으로 그녀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수진, 서연이 항상 보호해주고 돈으로 도와주고 일자리까지 알아봐줬던 여동생. 수진은 늘 그녀를 질투했다. 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성공, 남편, 아파트를 질투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최진우 변호사님, 이 계획이 확실히 성공할 거라고 장담하시나요? 수진이 다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색이 스쳤다. 변호사는 대답을 망설였다. 서연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는 불안해 보였고 심지어 겁에 질린 듯 했다. 서류를 넘기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검토되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쨌든 변호사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이 일에 저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서류는 준비되었고 계획은 작동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조사가 시작되면 시작되지 않을 거야. 준호가 그의 말을 끊었다. 서연이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남편과 동생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하지 못할 거야. 혼자 끙끙 앓으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겠지? 그러다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을 때쯤이면 우린 이미 손 쓸 수 없는 곳에 있을 거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연이 보기에는 확신에 찬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손가락은 식탁을 두드리고 있었고 시선은 주위를 방황했다. 이 남자는 책임져야 할 결과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최진우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다. 제 역할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당신들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변호사입니다. 더는 저를 엮지 마세요.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준호가 그를 안심시켰다. 이제 가보셔도 좋습니다. 최 변호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일어서서 폴더를 챙겨 출구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는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수진이 코웃음을 쳤다. 겁쟁이, 이 계획의 절반은 자기가 생각해놓고 이제 와서 무서워하네. 그래도 전문가잖아. 준호가 말했다. 그 사람 없었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했을 거야. 서연은 소리를 끄고 벽을 응시했다. 손이 떨리고 목이 바싹 말랐다. 분노와 고통, 그리고 이상하게 차가운 평온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흐르게 두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생각해야 할 때였다. 준호와 수진이 그녀를 배신했다. 그건 명백했다. 그들은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빚더미에 앉힌 뒤 둘이서 떠날 계획이었다. 그렇다면 그들 사이에는 단순한 공모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그들이 주고받던 눈빛을 떠올렸다. 우연을 가장한 접촉들. 그녀는 그저 그들이 사이가 좋아서 그런 것이라고 치부했었다. 얼마나 눈이 멀었던가. 하지만 그 변호사, 최진우,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저는 어쨌든 변호사입니다. 저를 엮지 마세요.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이 계획에 참여한 것을 후회하는 듯 보였다.
서연은 다시 녹화 영상을 켜고 그 부분을 다시 보았다. 그렇다. 변호사는 초조해했다. 그의 불안은 진짜였다. 반면에 준호와 수지는 자신만만했고 거의 희열에 가까운 상태였다. 그들은 성공을 확신했지만 변호사는 아니었다. 그가 두려워한다면 그와 대화할 수 있을 거야, 서연은 생각했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지방도시의 불빛이 아른거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 보였다. 성공적인 사업, 믿음직한 남편, 가족.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계획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첫째, 카메라 녹화 영상을 저장한다. 둘째, 이 변호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낸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일하는지, 이 계획에서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 셋째, 그와 연락할 방법을 찾는다. 그가 두려워한다면 그를 설득하거나 더 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서연은 노트북으로 돌아가 녹화 영상을 비밀번호로 보호된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을 열어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최진우, 변호사, 서울 검색 결과 몇 개가 떴다. 최진우, 법무법인 반석, 전문 분야, 기업 법무,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법무법인 웹사이트의 사진, 안경을 쓴 바로 그 남자였다. 다만 사진 속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뒤에 아무런 생기도 없는 직업적인 미소. 서연은 모든 정보를 수첩에 적었다. 내일 아침 그녀는 준호에게 알리지 않고 서울로 돌아갈 것이다. 공식적으로 출장은 일주일 더 계속되어야 하지만 동료들에게는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댈 생각이었다. 준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화면을 보았다. 준호와 수지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말레이시아에서의 삶에 대해, 해변에서 보낼 나날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연은 들으면서 내면에서 차가운 결의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서울행 비행기는 이른 아침에 있었다. 서둘러야 했다.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준호와 수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것도 눈치채서는 안 됐다. 그리고 변호사, 그 변호사와는 그녀가 직접 이야기할 것이다. 아주 곧. 그녀는 침대에 누웠다. 머릿속에서는 부엌의 장면, 준호와 수진의 말, 변호사의 불안한 얼굴이 계속 맴돌았다. 저는 어쨌든 변호사입니다. 저를 엮지 마세요. 그 말은 도움을 청하는 외침처럼 혹은 경고처럼 들렸다. 최진우는 결과뿐만 아니라 자신이 희생양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자기 보존 본능이 있었고 서연은 그것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억지로 숨을 고르게 쉬었다. 내일 그녀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다. 그녀가 희생자가 아닌 플레이어가 되는 장, 그리고 그녀는 이길 작정이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서연은 서울로 돌아왔다. 비행기는 6시 30분에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고 그녀는 바로 택시를 탔다. 하지만 집이 아닌 마포구에 있는 친구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친구 혜진은 베트남으로 휴가를 떠나면서 서연에게 열쇠를 맡겼다. 화초에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면서 지금 그 오피스텔은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주었다. 서연은 5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시끄러운 대로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원룸에서는 퀴퀴한 공기와 무언가 꽃향기가 섞인 냄새가 났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가방을 소파에 던진 뒤 노트북을 꺼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준호와 수지는 일주일 뒤에 떠날 계획이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는 그들의 계획을 뒤엎을 시간이 정확히 7일 있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카메라 녹화 영상을 다시 보며 자세히 메모했다. 최진우, 법무법인 반석 소속 변호사, 전문 분야, 기업 법무, 거래 자문, 기업 구조조정. 법무법인 웹사이트에는 그의 정보가 간략하게 나와 있었다. 서울대 법학과 졸업, 10년 경력. 개인적인 정보는 전혀 없었다. 서연은 소셜미디어를 열었다. 최진우의 프로필 중 하나는 일부 비공개였지만 몇 가지는 볼 수 있었다. 사진은 거의 없었다. 법률 콘퍼런스에서 찍은 사진 몇 장, 서점에서 찍은 사진 한 장 보아하니 눈에 띄지 않고 수수한 사람인 듯 했다. 친구도 몇 명 없었다.
결혼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대기업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오랜 지인인 유미에게 전화했다. 서연아, 안녕. 유미는 전화를 받고 놀랐다. 너 출장 중 아니었어? 일찍 돌아왔어.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있잖아. 정보가 좀 필요해. 반석이라는 법무법인이나 최진우 변호사에 대해 들어본 거 있어? 유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반석. 아, 들어봤어. 중소규모 펌인데 기업 법무를 주로 다뤄. 평판은 괜찮은 편인데 가끔 회색지대에서 일한다는 소문도 있더라. 최진우. 아마 거기 구조조정 전문가일 거야? 실력은 있는데 조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왜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서연이 얼버무렸다. 그 사람이 좀 의심스러운 일에 연루될 수도 있을까 해서. 요즘 세상에 누가 안 그러겠어. 유미가 웃었다. 하지만 진지하게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 나쁜 소문은 못 들어봤어. 하긴 우리 업계는 서로에 대해 다 아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어. 아주 깨끗하거나 아니면 아주 조심스럽거나 둘 중 하나겠지? 알겠어. 고마워. 유미야. 서연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조심스럽다. 그건 그녀가 녹화 영상에서 본 모습과 일치했다. 최진우는 이 계획의 주도자가 아니었다. 그건 분명했다. 아마도 준호와 수진이 좋은 보수를 약속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 그를 끌어들였을 것이다. 이제 그는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다음 이틀 동안 서연은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며 보냈다. 지인을 통해 세무서에 보관된 회사 서류 사본을 요청했다. 반년 전에 처리된 몇 건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했다. 거액의 대출, 유령 회사 계좌로의 자금 이체, 서명은 그녀의 것이었지만 그녀는 그런 서류를 본 기억이 없었다. 준호가 한 말이 사실이었다. 그녀가 서명했던 서류들 사이에 위조된 것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서연은 그것을 억눌렀다. 지금 감정은 적이었다. 냉정한 머리가 필요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녀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계획이 무르익었다. 변호사를 직접 만나야 했다. 하지만 우연처럼 보여야 했다. 그녀가 음모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됐다. 먼저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다음 허를 찔러야 했다. 서연은 유미를 통해 최진우가 보통 어디서 점심을 먹는지 알아냈다. 그는 거의 매일 반석 사무실 근처인 종로의 작은 카페에 들렀다. 카페는 가벼운 샐러드와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다. 조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 목요일, 정확히 오후 1시에 서연은 그 카페로 들어갔다. 카페는 나무 테이블과 갓 구운 빵 냄새가 나는 아늑한 곳이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거의 즉시 그를 발견했다. 최진우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카푸치노 한 잔과 시저 샐러드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그는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읽으며 가끔 스타일러스 펜으로 메모를 했다. 서연은 커피를 주문하고 그의 맞은편 약간 떨어진 테이블에 앉았다. 그를 볼 수 있으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메일을 확인하는 척했다. 사실 그녀는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 최진우는 피곤해 보였다. 그는 식욕 없이 천천히 먹었고 계속해서 태블릿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서연은 그가 컵을 입으로 가져갈 때 손이 몇 번 떨리는 것을 포착했다. 초조하구나. 좋아. 그녀는 1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일어나서 출구로 향했다. 그의 테이블을 지나가면서 그녀는 일부러 그의 서류 폴더를 건드렸다. 폴더가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 죄송합니다에 서연은 몸을 숙여 폴더를 주어 그에게 건넸다. 오늘 제가 좀 덤벙대네요. 괜찮습니다. 최진우는 폴더를 받으며 곁눈질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무심하고 스쳐 지나가는 시선. 문제 없습니다. 서연은 미안한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으시다면 다행이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신경 쓰지 마세요. 서연은 떠나려다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멈춰섰다. 저기, 왠지 어디서 뵌 것 같아요. 혹시 법무법인에서 일하시나요? 최진우는 경계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네, 그런데요. 실은 제가 지금 좀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요. 서연은 그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기업 관련 일로 변호사님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마침 제가 이메일로 연락하던 변호사님이랑 닮으신 것 같아서요. 아,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최진우는 분명 대화를 끝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바빠서요. 이해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일이 좀 급해서요.
제 사업 파트너가 회사 자산을 빼돌리고 빚을 저한테 떠넘기려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의 전문가시라고 들었거든요. 자산을 빼돌린다는 말에 최진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접시를 밀어놓고 그녀를 좀 더 자세히 쳐다보았다. 누가 저에 대해 말해주던가요? 아는 변호사분이요. 서연이 거짓말을 했다. 복잡한 상황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최진우는 말이 없었다. 서연은 그가 이 대화를 계속해야 할지 말지 저울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좋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간단히 말씀해 보시죠. 서연은 꾸며낸 이야기를 시작했다.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자신을 속이려는 사업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전반적인 상황만 이야기했지만 모든 세부 사항은 그녀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흡사했다. 최진우는 들었고 그녀가 말을 이어갈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이 말을 마쳤다. 서류 처리를 도왔던 변호사도 이 일에 연루되었을까 봐 걱정돼요.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정말 몰랐을 수도 있고요. 몰랐다고요? 최진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변호사들은 항상 자기가 뭘 하는지 압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럼 당신은 준비가 되셨나요? 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는 움찔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앱을 열었다. 저장된 녹화 영상을 찾아 휴대폰을 화면 위로 향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부엌, 식탁, 세 사람의 모습이 정지된 채 떠 있었다. 최진우는 화면을 보고 새하얗게 질렸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사이인 것 같네요. 최진우 변호사님,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제 남편 박준호와 제 동생 이수진이 회사 빚을 제게 떠넘기는 서류 작업을 도와주셨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당신이 희생양이 될까 봐 걱정하고 계시고요. 최진우는 얼어붙었다. 몇 초간 그는 그저 화면을 바라보다가 서연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당신들 세 사람이 속여서 파멸시키기로 마음먹었던 바로 그 여자요. 최진우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이 굳어졌다. 세상에, 걱정 마세요. 지금 당장 검찰에 부를 생각은 없으니까요. 서연은 휴대폰을 치웠다. 우선 당신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서연이 간단히 대답했다. 척 보면 알아요. 당신을 엮지 말라고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건 당신이 어떤 일에 발을 들였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장담하는데 당신은 지금 이 일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최진우는 말이 없었다. 그의 손이 폴더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다. 뭘 원하십니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진실이요. 서연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모든 진실이요. 그들이 어떻게 당신을 끌어들였죠? 정확히 무슨 일을 했나요? 어떤 서류를 꾸몄죠? 돈은 어디로 갔나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들의 계획을 뒤집어서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걸 당신이 도와줬으면 해요. 미쳤군요. 최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순 없어요. 그건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거예요. 만약 제가 이 녹화 영상을 가지고 검찰청에 가면 당신은 사기죄로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는 범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 선택하세요. 저를 도와서 자유의 몸으로 남을 건지 아니면 거절하고 그들과 함께 감옥에 갈 건지. 최진우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서연은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몇 분간의 긴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그들이 저를 찾아온 건 2달 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박준호 씨가 아내 회사의 구조조정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며 찾아왔죠. 좋은 보수를 제안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업무인 줄 알고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자산을 빼돌리고 빚은 아내에게 남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어요. 제가 이미 몇몇 서류에 서명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제 저도 공범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의했군요. 서연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겁이 났습니다. 최진우가 고백했다. 돈도 필요했고요. 저에겐 빚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계획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서류를 처리한 변호사인 제가 죄를 뒤집었을 게 뻔했죠. 맞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날 돕지 않으면 정확히 그렇게 될 겁니다. 최진우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만약 돕는다면요? 만약 돕는다면 모든 책임이 박준호와 이수진에게 돌아가도록 만들겠어요. 당신은 범죄를 밝히는데 도움을 준 증인이 되는 거죠. 어쩌면 집행유예나 감형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주범으로 몰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는 생각에 잠겨 말이 없었다. 서연은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한 내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 살아남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남은 직업윤리가 한데 뒤섞여 있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루 들이죠. 서연이 일어섰다.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당신의 결정을 알려주세요. 거절한다면 저는 녹화 영상을 들고 검찰로 갈 겁니다. 동의한다면 우리는 행동을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최진우 씨, 그녀는 그에게 몸을 숙여 목소리를 낮췄다. 박준호나 이수진에게 경고할 생각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전화라도 하면 저는 바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즉시 검찰청으로 갈 거고요. 아시겠어요? 최진우는 눈을 들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카페를 나왔고 거리에 나서서야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긴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몇 블록을 걷다가 상점 쇼윈도 앞에 멈춰서서 물건을 구경하는 척했다. 사실은 최진우가 자신을 따라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혜진의 오피스텔로 가달라고 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다음 계획이 정리되고 있었다. 만약 최진우가 동의한다면 그녀는 그들이 꾸민 모든 서류와 계획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거래를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 준호와 수진의 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그가 동의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했다. 두려움은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이었다. 그리고 최진우는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저녁에 그녀는 다시 부엌에 카메라를 켰다. 준호는 집에 혼자 있었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편안해 보였고 심지어 휘파람까지 불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보며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5년을 함께 살고 사랑했던 이 남자가 이런 배신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수진, 그녀의 친동생.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누웠다. 내일은 최진우와의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랐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다른 길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서연은 정확히 1시에 카페 프로방스에 도착했다. 최진우는 이미 창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손도 대지 않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였다. 잿빛 얼굴, 충혈된 눈, 면도도 하지 않은 모습. 밤새 잠을 설친 듯 했다. 서연은 맞은편에 앉았다. 몇 초간 그들은 서로를 살피며 침묵했다. 동의하겠습니다. 최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돕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제 편에 서 주시겠다고 보장해 주십시오. 저는 증언하고 모든 서류를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형량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 하지만 실형은 안 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해줘야만 합니다. 벗어나거나 저를 속이려는 시도 없이요. 알겠습니다. 최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내가 무슨 짓에 휘말린 건지 처음부터 전부 다 말해주세요. 서연은 수첩을 꺼냈다. 계획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모든 세부 사항을요. 최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들으며 받아 적었다. 상황은 암울했다. 모든 것은 3개월 전에 시작되었다. 준호는 서연의 위임장을 가지고 반석 법무법인을 찾아와 안에 회사의 구조조정을 의뢰했다. 첫 몇 번의 미팅에서 준호는 예에 바르게 행동하며 아내가 경영활동으로 너무 바빠 자신에게 법률 문제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최진우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고
회사 구조를 검토하고 자산과 부채를 분석했다. 그러다 세 번째 미팅에 수진이 나타났다. 준호는 그녀를 회사의 재무 컨설턴트라고 소개했다. 그들은 함께 진짜 계획을 털어놓았다.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을 빼돌리고 빚은 서연에게 남기는 것이었다. 그때쯤 최진우는 이미 일에 깊이 관여했고 비밀유지 계약서에 서명하고 첫 번째 수임료를 받은 상태였다. 만약 거절하면 업무상 비밀 누설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최진우가 설명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몇몇 중간 서류에 서명했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게다가 돈도요. 이 모든 일에 대해 2억 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저에겐 아파트 대출금도 있고 지인들에게 빌린 빚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뭘 했죠? 서연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제가 회사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준호 씨가 별도로 가져온 서류에 있는 서명을 사용했죠. 당신이 반년 전에 서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였죠. 대표이사인 당신이 정관 변경에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회사의 모든 재정적 책임은 개인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드물지만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보통 가족기업에서 사용되죠. 그 다음 몇 건이 허위 대출을 꾸몄습니다. 당신 회사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처럼요. 사실 그 법인들은 유령 회사였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돈은 이 회사들 계좌로 이체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약 20억 원의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20억 회사 자산은 어떻게 됐죠? 장비, 부동산, 차량들은요? 모두 저가에 조작된 회사들에게 팔렸고 그 후 시장 가격으로 재판매되었습니다. 차액은 박준호와 이수진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형식적으로 모든 자산의 소유주는 그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한 말레이시아 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통제권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 떠날 계획이죠? 내일 모레 토요일에요. 항공권은 이미 구매했습니다. 그들이 말레이시아에 도착하는 즉시 당신 회사의 파산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채권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새로운 정관에 따라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서연은 마지막 문장을 적고 펜을 내려놓았다. 좋아요. 그럼 이 정관 변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요. 최진우는 머뭇거렸다. 서명이 기망에 의해 얻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요. 하지만 그건 법원을 통한 긴 과정이 될 겁니다.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은 당신에게서 빚을 회수해 갈 겁니다. 더 빨리 움직일 수는 없나요? 서연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지금 당장 이전 변경 사항을 취소하는 새로운 정관 변경을 한다면요? 그러려면 대표이사의 결정과 모든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진우가 생각에 잠겼다. 주주는 당신과 박준호 씨, 각각 50%입니다. 그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동의가 필요 없도록 서류를 꾸밀 수는 없나요? 최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렵습니다. 근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주주 중 한 명이 의사 무능력 상태이거나 수배 중이라면 가능하죠. 잠깐만요. 만약 박준호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하면요. 그럼 법원을 통해. 아니요. 서연이 말을 끊었다. 법원은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그들은 1시간 더 앉아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법의 허점들이 발견되었다. 점차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진우는 정관 변경을 취소하고 재정적 책임을 다시 주주들에게 돌리는 새로운 서류 뭉치를 준비할 것이다. 동시에 그는 모든 대출이 허위였으며 자산 매각 거래는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무효라는 정보를 등기부에 기재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최진우가 경고했다. 그게 없으면 서류는 효력이 없어요. 회사 인감은 집에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서명은요. 제가 대표이사잖아요. 많은 결정에 제 서명만으로도 충분해요. 모든 결정에 그런 건 아닙니다. 최진우가 반박했다. 일부 거래를 취소하려면 박준호 씨의 서명이 필요해요.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회사를 대표해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박준호는 사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서명은 필요 없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러려면 형사사건이 입건되어야 합니다. 최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또 수사기관을 거쳐야 하는 일이고요. 그럼 이렇게 진행하죠.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먼저 필요한 모든 것, 즉 서류, 증거, 자금 흐름도를 준비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는 겁니다. 제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당신은 증인으로서 서류를 제공하고 우리는 그들의 출국을 막는 거죠. 최진우는 생각에 잠겨 말이 없었다. 성공할 수도 있겠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사흘은요. 그들이 떠나기까지 이틀 남았어요. 서연이 상기시켰다. 그러니 밤낮으로 일해야 해요. 그들은 저녁에 최진우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서연은 떠났고 변호사는 카페에 남아 식은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두려움과 함께 어떤 안도감을 보았다. 그는 정말로 감옥에 가지 않고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서연은 혜진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자신만의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회사 문서를 검토했다. 대출 계약서, 자산 매각 계약서, 사본을 찾아냈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였지만 이제 서연은 각 서류 뒤에 속임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 다음 그녀는 회사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서연건설 대표이사 이서연입니다. 최근 6개월간의 모든 거래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은행 직원이 대답했다. 내역서는 24시간 내에 고객님의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긴급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회계 감사 때문에 중요해서요. 오늘 저녁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저녁이 되면 그녀는 자금 흐름의 전체 그림을 손에 넣게 될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이다. 저녁 6시, 그녀는 최진우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법무법인 반석은 종로의 한 비즈니스 센터 3층에 있었다. 서연은 3층으로 올라가 경비원에게 최진우의 고객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복도 끝 작은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최진우는 서류로 뒤덮인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 그가 말했다. 서류 초안을 준비했어요. 보세요. 그는 그녀 앞에 몇 장의 서류를 펼쳐놓았다. 서연은 꼼꼼히 읽었다. 최진우는 정관 변경을 취소하는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다. 그 다음 모든 사실과 문서를 명시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그리고 박준호와 이수진의 계좌에 대한 압류 신청서도 준비했다. 좋은 기반이네요. 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몇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들이 떠날 계획이었다는 증거요. 항공권, 서신 같은 것들. 서신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우는 노트북을 열었다. 박준호 씨가 지시 사항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어요. 만약을 대비해 전부 저장해 뒀습니다. 훌륭해요. 서연은 기분 좋게 놀랐다. 그럼 처음부터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네요. 저는 원래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최진우가 어둡게 대답했다. 그래서 모든 걸 저장해 두는 거죠. 그들은 자정까지 일했다. 최진우는 서류를 타이핑했고 서연은 수정하고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은 고소장, 의사록, 신청서, 증거 등 완벽한 서류 뭉치를 준비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서연이 말했다. 당신이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박준호와 이수진은 아무것도 눈치채서는 안 돼요. 그들이 모든 게 준비됐냐고 물으면 네라고 대답하세요. 만나자고 부르면 가세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척하세요. 만약 그들이 떠나기 전에 만나자고 하면요. 최진우가 물었다. 만나세요. 모든 게 처리됐고 서류는 효력이 있으니 안심하고 떠나도 된다고 말하세요. 그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확신할수록 우리가 그들을 잡기 더 쉬워질 테니까요.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뭘 할 건가요? 저는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서연이 일어섰다. 준호는 제가 아직 출장 중이라고 생각해요. 내일 저녁에 예고 없이 나타나서 일찍 돌아왔다고 말할 거예요.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평소 같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녀는 최진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셨어요. 최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축축했고 손가락은 떨렸다.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킬게요. 서연이 확신시켰다.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다한다면요.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 택시를 잡았다. 집으로 가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내일의 계획이 맴돌았다.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됐다. 준호는 그녀를 잘 알았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그는 눈치챌 것이다. 혜진의 집에서 서연은 불을 켜고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하루 뒤면 준호를 볼 것이다. 그에게 미소 짓고 대화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해야 할 것이다. 속에서는 분노와 고통이 들끓고 있는데도. 그리고 수진, 그녀가 어릴 때부터 사랑하고 보호했던 동생. 수진은 항상 어리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다. 서연은 그녀의 학업을 돕고 직장을 구해주고 그녀가 결코 갚지 않을 돈을 빌려주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결과였다. 다음 날 서연은 늦게 정오쯤에 일어났다. 최진우에게 전화했다. 어떻게 돼가요? 박준호 씨가 아침에 전화했어요. 변호사가 대답했다. 서류가 준비됐는지 묻더군요. 그렇다고 했어요. 오늘 저녁 7시에 자기들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수진 씨도 올 거라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모든 걸 논의하고 싶어 해요. 잘 됐네요.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가세요.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하세요. 축하 파티라도 하게 놔둬요. 당신은요? 저는 당신보다 늦게 8시쯤 집에 나타날 거예요. 비행기가 변경돼서 일찍 돌아왔다고 말할 거고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죠. 저녁에 서연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손에 열쇠를 꽉 쥐었다. 거의 일주일 만에 돌아가는 집이었다. 뭐가 변했을까? 아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준호는 정리정돈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파트 7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현관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부엌에서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식탁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준호, 수진, 그리고 최진우. 그들 앞에는 샴페인 잔이 놓여 있었다. 서연이 문가에 나타나자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 서연아, 준호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내가 어떻게 여기 있어? 안녕해. 서연은 미소 지었다. 미소 짓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어쩌다 보니 일찍 돌아왔네. 무슨 축하할 일이라도 있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재빨리 정신을 차렸다. 아, 그냥 몇 가지 일 때문에 만났어. 이분은 최진우 변호사님, 준호 오빠 변호사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연은 최진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가 손을 잡자 서연은 그의 손가락이 가볍게 힘을 주는 것을 느꼈다. 신호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서연아, 너 피곤하겠다. 준호가 일어섰다. 들어가서 쉬어. 우린 금방 끝낼게. 아니야. 괜찮아. 서연은 냉장고로 걸어갔다. 뭐 좀 먹어야겠어? 나 신경 쓰지 마. 그녀는 요거트를 꺼내 식탁에 등을 돌린 채 창가에 섰다. 마치 마당에서 무언가를 구경하는 것처럼 창문 반사된 모습으로 준호와 수진이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최진우는 눈을 들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자, 최 변호사님, 모든 게 준비됐습니까? 준호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네, 최진우가 대답했다. 모든 서류는 작성되고 서명되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곧, 서연은 생각했다. 아주 곧 사냥감이 사냥꾼으로 변했을 때의 기분을 알게 될 거야. 아침은 5시 30분에 밝아왔다. 서연은 거의 밤을 새웠다. 준호 옆에 누워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몇 시간 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 준호는 평온하고 태평하게 잠들어 있었다. 아마도 말레이시아의 해변과 훔친 돈으로 누릴 안락한 삶을 꿈꾸고 있을 터였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다. 창밖은 이제 막 밝아오기 시작했다. 5월의 하늘은 맑았고 따뜻한 날을 예고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최진우가 새벽 5시에 보낸 메시지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겠습니다. 서연은 답장을 보냈다. 오전 9시에 검찰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8시 45분에 입구에서 만나죠. 그녀는 커피를 마시고 옷을 입은 뒤 조용히 아파트를 나섰다. 준호는 9시가 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항상 잠이 많았다. 그때쯤이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을 것이다. 택시는 그녀를 서초동 검찰청 건물로 데려다 주었다. 최진우는 이미 입구에 서 있었다. 창백했지만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폴더가 들려 있었다. 정말 확신하십니까?
서연이 다가서자 그가 물었다. 지금 우리가 저 안으로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해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가시죠.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가 수사과의 접수실로 들어갔다. 중년의 당직 검사가 그들의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다. 특정경제범죄과 중처벌법상 사기라고요. 그가 서연을 보았다. 순서대로 말씀해 보시죠. 서연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감정을 배제하고 차분하게 사실을 나열했다. 남편과 동생이 어떻게 그녀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빚을 떠넘기려 했는지, 어떻게 그녀의 서명을 이용해 문서를 위조했는지, 어떻게 해외로 도피하려 했는지 검사는 메모를 하며 들었다. 그리고는 최진우에게로 돌아섰다. 당신은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입니까? 저는 서류를 처리한 변호사입니다. 최진우는 폴더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이 계획에 속아서 끌려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사기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피해자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 모든 서류, 계약서, 서신, 자금 흐름도, 그리고 계획을 논의한 대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검사는 폴더를 열고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가 읽을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만약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건 형법 제347조에 해당합니다. 특경법상 사기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들은 오늘 오후에 떠날 예정입니다. 서연이 상기시켰다. 오후 2시 비행기예요. 알겠습니다. 검사는 수화기를 들었다. 상부의 체포 영장 청구를 보고해야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그는 사무실을 나갔다. 서연과 최진우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시간은 고통스럽게 길게 느껴졌다. 서연은 시계를 보았다. 9시 40분. 준호는 분명히 이제 일어났을 것이다. 그녀가 집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어쩌면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검사는 15분 뒤에 돌아왔다. 체포 영장 청구가 승인됐습니다. 그가 말했다. 지금 주소지로 수사팀을 보내겠습니다. 피의자들을 식별하고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이 일어섰다. 30분 뒤 검찰청 소속 차량 2대가 서연과 준호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서연은 검사와 3명의 수사관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심장이 결전의 순간을 앞두고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자신의 열쇠로 문을 열었다. 현관에는 이미 짐을 다 싼 준호의 여행 가방이 서 있었다. 침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검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수사관들이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이 뒤따라 들어갔다. 준호는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침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의 옆 침대에는 수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미 와 있었다.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과 함께 있는 서연을 보자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정의가 실현되는 일이야.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검사가 체포영장을 낭독했다. 준호는 단어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검사가 낭독을 마치자 준호는 서연에게로 돌아섰다. 너야? 내가 한 짓이야? 그래, 나야. 서연은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희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동안 내가 팔짱만 끼고 앉아있을 줄 알았냐고. 하지만 어떻게? 부엌에 있던 카메라, 서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출장 가기 전에 화분들 사이에 설치해두던 바로 그거. 기억나. 꽃에 물 좀 주라고 부탁했었지? 난 내가 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준호는 깨달음과 함께 얼어붙었다. 수지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세상에, 언니가 다 들었어. 전부 다 이서연이 확인시켜 주었다. 보고, 듣고, 너희가 변호사랑 나를 어떻게 등쳐먹을지에 대해 나눈 사랑스러운 대화도 전부 녹화했지. 단어 하나하나. 서연아, 들어봐. 준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지만 수사관이 길을 막았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다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은 검사님한테나 해. 서연은 돌아섰다. 수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내가 언니 동생이잖아. 설마 나를 신고할 거야? 난 그러고 싶지 않았어. 다 준호 오빠가 꾸민 일이야? 그 사람이 날 끌어들였어. 닥쳐. 준호가 소리쳤다. 변호사 없이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런데 당신들 변호사는 어디 있죠? 서연이 물었다. 모든 서류를 처리해준 최진우 변호사님 말이에요. 참고로
그는 지금 검찰청에서 진술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자기를 사기에 가담하도록 강요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준호는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다. 최진우가 그가 우릴 배신했어. 그는 자기 자신을 구한 거야. 서연이 정정했다. 검찰에 협조하기로 결정했지? 똑똑한 사람이야. 이런 개자식 준호가 내뱉었다. 그 겁쟁이가 우릴 팔아넘겼어. 두 분, 저희와 함께 가시죠.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고갯짓했다. 준호와 수지는 끌려나갔다. 서연은 회사 문서가 어디 있는지 수사관에게 보여주기 위해 아파트에 남았다. 그녀는 서재에 있는 금고를 열어 계약서 폴더, 회사 인감, 전자문서 사본이 담긴 USB를 꺼냈다. 도움이 될 만한 건 여기 다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을 논의하는 카메라 영상도요. 좋습니다. 검사는 모든 것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나중에 상세한 진술을 위해 다시 와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이 약속했다. 모두가 떠난 뒤 그녀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았다. 거실 소파에 앉자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얼굴을 손에 묻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자신에게 울음을 허락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서연은 안도감에, 고통에, 분노에, 실망감에 울었다. 그녀의 인생은 무너졌다. 남편은 배신자였다.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사업은 파괴되었다. 법원을 통해 돈을 되찾는다 해도 회사를 다시 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평판은 땅에 떨어졌다. 고객들은 흩어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마 1시간은 울었다. 그리고는 눈물을 닦고 세수를 하고 차를 마셨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래, 인생은 무너졌다. 그래, 전망은 암울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전화가 울렸다. 최진우였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물었다. 체포됐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검찰청으로 연행됐습니다. 잘 됐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저는 모든 진술을 마쳤습니다. 수사에 협조할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서연이 조언했다. 아는 건 전부 다 말하세요. 그게 당신의 유일한 기회예요. 알고 있습니다. 최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아시나요?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에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두려웠고 돈에 유혹당했기 때문에 동의했어요. 서연이 매섭게 말했다. 하지만 그 후에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했죠. 그게 더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창밖에서는 평범한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와 수진이 지금쯤 새로운 삶을 향해 공항에 있어야 했다는 것을 생각했다. 대신 그들은 구치소에 앉아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깨닫고 있을 것이다. 오후에 서연은 공식 진술을 위해 검찰청으로 갔다. 그녀는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회사에 대해, 거래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질문에 답했다. 서연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대답하며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검사는 부엌의 영상을 주의 깊게 검토했다. 이건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가 말했다. 여기서 명백히 범죄 공모가 논의되고 있군요. 최진우 씨가 제공한 서류와 결합하면 완전한 증거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서연이 물었다.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형사사건을 입건할 겁니다. 검사가 설명했다. 조직적인 사기 범죄죠. 두 사람 모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최진우 씨는요? 최진우 씨는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법원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협조하고 증언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평했다. 최진우는 정말로 범죄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없었다면 모든 것이 훨씬 더 복잡했을 것이다. 저녁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다. 이곳 모든 것이 준호를 떠올리게 했다. 그의 물건, 그의 책, 벽에 걸린 그의 사진들. 서연은 방들을 돌아다니며 그의 개인 물품들을 모아 상자에 담았다. 그가 나오면 가져가게 하라고. 만약 나온다면? 그녀는 결혼식 때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 앞에서 멈춰섰다. 젊고
행복하고 사랑에 빠진 모습. 5년 전 그때 그녀는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돈과 그녀의 동생과의 불륜 때문에 그녀를 배신했다. 서연은 벽에서 사진을 떼어 상자에 넣었다. 다음 날 법원에서 준호와 수진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다. 둘 다 지친 모습이었다. 준호는 침울하고 화가 나 보였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겁에 질려 있었다. 검사는 혐의를 낭독하고 두 사람의 구속을 요청했다. 그들의 변호인들은 전과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혐의의 중대성과 해외 항공권 구매로 입증된 도주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의자 박준호, 이수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 기간은 2개월로 한다. 준호가 무언가 소리쳤지만 그의 말은 판사의 망치 소리에 묻혔다. 교도관들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갔다. 서연은 수사관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승리감도 기쁨도 아닌 어떤 공허함. 그녀는 정의를 실현했다. 그들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어쩌지?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파괴된 상태였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서울외곽공단에 위치한 자신의 회사 사무실로 갔다. 작은 2층 건물이었다. 서연은 2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고 책상에 앉았다. 여기서 그녀는 지난 10년을 보냈다.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영혼과 힘과 돈을 쏟아부었다. 서연건설은 그녀의 자식과도 같았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다. 서연은 노트북을 열고 재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빚은 막대했다. 법원을 통해 빼돌려진 자산을 되찾는다 해도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들은 지금 당장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파산은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경리 담당인 선영 씨에게 전화했다. 선영 씨, 우리 회사 파산 절차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말했다. 서류 준비 좀 해주세요. 대표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선영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묻어 있었다. 정말 안타까워요. 고마워요. 서연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깔끔하게 사업을 정리해야 해요. 다음 몇 주간은 변호사, 채권자, 회계사들과의 미팅이 이어졌다. 서연은 회사 파산 절차를 시작했고 남은 자산을 매각하고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월말에 서연건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서연은 준호와 함께 살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팔았다. 너무 많은 추억, 너무 많은 고통. 그녀는 다른 동네에 작은 투룸 아파트를 사서 최소한의 집만 가지고 이사했다. 준호와 수지는 계속 수사를 받고 있었다. 최진우는 계속해서 증언하며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도를 복원하는 것을 도왔다. 그의 도움 덕분에 빼돌려진 자산의 대부분을 찾아내고 계좌를 동결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새 아파트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최진우였다. 이서연 대표님, 좋은 저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냥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괜찮아요.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회사 정리하고 이사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죠. 아, 그리고 준호 씨와 이혼 소송도 제기했어요. 변호사가 금방 처리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구치소에 있으니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 페이지를 빨리 넘기고 싶어요. 다행이네요. 최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시다시피 수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곧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저는 협조한 대가로 집행유예를 받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잘 됐네요. 서연은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뻤다. 당신이 도와주셨잖아요. 당신이 없었다면 모든 게 더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도 죄책감이 듭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동의했던 것, 바로 거절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요. 중요한 건 당신이 실수를 바로잡았다는 거예요.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건 값진 일이죠.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최진우가 갑자기 물었다. 앞으로 뭘 하실 건가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건가요?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아마 무언가 시작하겠죠? 하지만 건설업은 아닐 거예요. 지쳤어요. 뭔가 다른 것, 정직하고 단순한 것을 하고 싶어요. 이해합니다. 최진우는 다시 침묵했다가 덧붙였다. 만약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무료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어쩌면 연락드릴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았다. 늦은 저녁.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어딘가 구치소에 준호와 수진이 앉아 긴 형량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 자유롭고 살아있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서연은 희망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다. 반년 뒤 재판이 열렸다. 서연은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판사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박준호, 이수진은 특정 경제범죄과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 피고인 박준호에게 징역 8년, 피고인 이수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추가로 두 피고인은 피해액을 배상하고 출소 후 5년간 임원직 취임을 금지한다. 피고인 최진우는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그에게 변호사 업무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그의 수사협조와 깊은 반성은 법원에서 감형사유로 참작되었지만 동료 전문가들의 판단은 더 엄격했다. 직업윤리 위반이 너무나 심각했던 것이다. 서연은 들으면서 승리감도 만족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피로감과 이 모든 것이 마침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그녀는 최진우가 고개를 숙인 채 창백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판사가 변호사 업무정지 결정을 선고했을 때 그는 움찔했지만 눈을 들지 않았다. 서연은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었을지 이해했다. 10년의 인생을 바친 직업을 잃는 것이었다. 판사가 판결문이 마지막 줄을 읽고 퇴장하자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섰다. 밖은 쌀쌀한 11월의 날씨였다.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서연은 코트깃을 여미고 천천히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1시간 뒤 그녀가 집에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최진우였다. 이서연 씨,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재판 직후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그냥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괜찮아요.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최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힘드시겠어요. 3년간 변호사 일을 못하게 되셨으니. 최진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요. 하지만 공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계획에 동의하면서 직업윤리를 어겼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른 일을 찾아보실 건가요? 최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법학학위가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요. 어느 회사에든 법무팀 직원으로 들어가야죠.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도 되겠죠. 서연은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다. 그녀는 최진우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안타까웠다. 그는 그녀를 도왔고 자신의 경력을 걸고 준호와 수진의 불리한 증언을 했고 이제 두려움과 나약함 때문에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서연이 말했다. 필요하다면 추천서라도 써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최진우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준호와 수진이 체포된 후 반년 동안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건설 회사를 닫았고 남편과 살던 아파트를 팔았고 외곽의 소박한 투룸으로 이사했다. 아파트 매각 대금과 법원을 통해 일부 회수한 자금 덕분에 생활에 쪼들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맨손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두려웠다. 최근 몇 달간 서연은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건설업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다. 너무 많은 고통이 얽혀 있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꿈꿨지만 더 현실적인 전공을 선택했던 것을 떠올렸다. 어쩌면 지금이 그 꿈으로 돌아갈 때일지도 모른다. 서연은 노트북을 열고 서울의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 시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수요는 많았고 경쟁도 치열했지만 개인 맞춤형 접근 방식을 가진 소규모 스튜디오를 위한 틈새 시장은 존재했다. 그녀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추산하고 임대할 공간을 찾았다. 월말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 것이다. 2달 뒤 꿈의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는 첫 고객들을 맞이했다. 서연은 젊은 디자이너인 민지와 매니저인 기훈을 고용했다. 사무실은 작았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비즈니스 센터의 방 2칸짜리 공간이었지만
아늑하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다. 첫 주문은 지인들을 통해, 그 다음엔 인터넷을 통해 들어왔다. 일은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했다. 일은 서연에게 건설업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다. 모든 프로젝트는 창조적인 작업이었고 아름답고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기회였다. 그녀는 고객들을 만나 그들의 집에 대한 꿈을 듣고 스케치를 그리고 자재를 고르고 그들이 꿈꾸던 인테리어를 받았을 때 사람들의 눈에서 행복을 보았다. 최진우는 가끔 전화해서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재판 한 달 후 그는 작은 건설 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일자리를 구했다. 월급은 소박했고 업무는 계약서 검토, 토지 문제 자문, 거래 지원 등 단조로웠다. 하지만 그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아시나요? 가끔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가 한 통화에서 서연에게 말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느껴보는 거죠. 비싼 양복을 입은 성공한 변호사가 아니라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서연이 동의했다. 그걸 겪고 나면 당신이 가진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거예요. 봄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3월에 서연은 레스토랑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큰 주문을 받았다. 프로젝트는 복잡했다. 평면 계획과 설비에 관한 세부 사항이 많았다. 서연은 최진우에게 전화해서 하청 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물론이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가 즉시 동의했다. 사무실로 가서 서류를 봐드릴까요? 그는 민지와 기훈이 이미 퇴근한 저녁에 도착했다. 서연은 차를 내리고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펼쳐놓았다. 최진우는 각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고 메모하고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설명했다. 여기에는 기한 지연에 대한 위약금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가 본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는 자재 품질에 대한 책임이 하청 업체에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고요. 서연은 들으며 받아 적었다. 최진우는 집중해서 전문적으로 일했다. 그녀는 문득 지난 몇 달 동안 그가 변했다는 것을 생각했다. 더 차분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 첫 만남에서 느껴졌던 그 초조함이 사라졌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들이 끝냈을 때 서연이 말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아무것도요. 최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말했잖아요. 그 모든 일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요. 최진우 씨,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죗값을 치렀어요. 그만 자신을 벌하세요. 그가 그녀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따뜻하고 감사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을 돕는 게 좋아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냥요. 그들은 식은 차를 마시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의 어스름이 짙어지고 있었다. 도시가 불을 밝혔다. 일은 어떠세요? 서연이 물었다. 괜찮아요. 최진우가 어깨를 으쓱했다. 상사도 괜찮고 동료들도 좋아요. 변호사 일만큼 흥미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공 분야니까요. 공급업체 계약서 검토하고 세금 자문하고 부동산 거래도 지원하고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3년 뒤에는 변호사업계로 돌아가시겠네요. 모르겠어요. 최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법무팀 직원으로 남거나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어서 민사사건 자문을 할 수도 있겠죠. 두고 봐야죠. 중요한 건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해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감정을 이해했다. 옛삶이 무너진 후에는 더 의식적이고 더 정직한 새로운 삶을 구축할 기회가 생긴다. 당신은요? 최진우가 그녀를 보았다. 디자인을 선택한 것에 만족하세요? 아주. 서연이 미소 지었다. 이건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저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고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죠. 그리고 매일 예전처럼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해요. 정말 다행이네요. 최진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들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최진우는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문 앞에서 그는 멈춰섰다. 이서연 씨, 혹시 제가 가끔 들러도 될까요? 일 때문만이 아니라요. 그냥 이야기하고 차 한잔하고 싶어서요. 대화가 좀 부족해서요. 건설 회사 사람들도 좋지만 저랑은 좀 안 맞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당신과는 편하네요. 서연은 그를 보며 자신도 그와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최진우는 그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힘든 시련을 겪었고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물론이죠. 들르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기꺼이요. 그날 저녁 이후로 최진우는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더 자주 스튜디오에 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를 마셨다. 일에 대해, 인생에 대해,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때로는 그가 법률 문제에 도움을 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서연이 스케치 작업을 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기도 했다. 점차 그들의 만남은 사무실 밖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주말에 만나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카페에 갔다. 최진우는 박식하고 섬세한 유머 감각을 가진 흥미로운 대화 상대였다. 서연은 자신이 그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초여름의 어느 날 그들은 한강변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날은 따뜻하고 화창했다. 주위에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있잖아요. 최진우가 말했다. 저는 모든 게 얼마나 이상하게 풀렸는지 자주 생각해요. 만약 그 사기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돈을 줬고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변호사로 남아 있었겠죠. 인생은 때로 우리를 깨우기 위해 우리를 때리죠. 서연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고통스럽고 무섭지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계속 잠들어 있었을 테니까요. 동감이에요. 최진우가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서연 씨,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좋아요. 당신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서연은 그를 보며 자신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최진우는 단순한 지인이나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신뢰하고 함께 있으면 평온하고 좋은 사람이 되었다. 그의 옆에서는 가면이나 방어벽 없이 그녀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저도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최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그렇게 손을 잡고 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롭고 밝고 올바른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몇 달이 더 흘렀다. 디자인 스튜디오는 순항하고 있었고 새로운 고객과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이 생겨났다. 서연은 디자이너를 한 명 더 고용하고 사무실을 확장했다. 최진우는 여전히 건설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여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2년 뒤 가을,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서연이 최진우의 아파트로 이사했고 자신의 아파트는 새를 놓았다. 아파트는 아늑했다. 서연은 즉시 공간을 꾸며 독신남의 집을 진정한 보금자리로 바꾸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부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연은 문득 그 카메라, 예전 아파트 부엌에 설치했고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던 바로 그 카메라를 떠올렸다. 진우 씨, 모든 게 시작됐던 그 카메라 기억나요? 물론이죠. 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잊겠어요. 제가 그걸 보관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일어나 침실로 갔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카메라가 놓여 있었다. 여기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지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버리기는 아깝고요. 어쨌든 제 목숨을 구해준 셈이니까요. 하지만 이걸 보는 것도 기분이 이상해요. 최진우는 카메라를 손에 들고 돌려보았다.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가 말했다. 이 카메라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어요. 진정한 신뢰에는 감시가 필요 없다는 거요. 사람들 사이에 정직함이 있을 때 카메라는 필요 없죠. 동의해요. 서연은 카메라를 받아 상자에 다시 넣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런 걸 설치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것들은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의심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그녀는 상자를 닫고 옷장 깊숙한 선반에 올려놓았다.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그들 둘이 겪었던 고통, 배신, 두려움에 대한 기억으로 하지만 가장 어두운 이야기에서도 좋은 것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억으로 그곳에 두기로 했다. 최진우가 그녀를 껴안았고 그들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 어딘가 철창 뒤에서 준호와 수지는 형기를 채우고 있을 것이다. 서연은 그들에게 증오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가벼운 슬픔뿐이었다. 그들은 속임수와 배신의 길을 선택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정직함을 선택했고 보상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일,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얻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때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는 거요. 저는 남편, 동생, 사업을 잃었지만 제 자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당신도요. 나도 당신을 찾았죠. 최진우가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다. 제가 바로잡을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저 자신도 저를 믿지 못할 때 저를 믿어줘서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서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는 천천히 가을 저녁에 잠기고 있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선반 위 상자 안에는 과거의 증인이자 영원히 뒤에 남겨진 작은 카메라가 놓여 있었다. 앞에는 신뢰, 정직, 그리고 진정한 감정 위에 세워진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다.